수학과학교사 박다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원래대로 돌아와서 대단원 두 번째 원자의 세계의 소단원인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개념 중에서 오늘은 딱 두 가지 유효핵 전하와 원자 반지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그럼 오늘 처음 배울 유효핵 전하가 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언급이 됐던 용어인데요. 유효핵 전하, 여기 effective nuclear charge라고 나와 있잖아요. 전하, 핵 전하인데 effective, 그러니까 유효한 이란 뜻이죠. 유효한 핵의 전하란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효핵 전하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요, 핵전하라는 용어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핵전하라는 것은 주로 Z, 우리 이거 Z 어디서 봤던 거죠? 그냥 원소 기호 나타낼 때 썼던 거잖아요.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기억나나요? 자, 이 Z는요, 핵전하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원소의 핵전하를 의미합니다. 핵이 갖고 있는 전하, 당연히 플러스 양일 거고요. 그러니까 그 플러스는 누구한테서 오는 거죠? 맞아요. 양성자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면 핵 전하는 양성자의 수를 의미할 거고요. 그 양성자의 수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원자 번호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소를 기호로 간단하게 표현할 때 Z로 많이 표현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Z라고 쓴 거는 그 물질의 핵 전하, 그 원소의 핵 전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는요, 핵 전하가 얼마인 거예요? 1인 거죠. 원자 번호 2번인 헬륨은요, 핵 전하가 2인 거죠. 그러면 나트륨은 핵 전하가 얼마야? 플러스 11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염소는 핵 전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17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죠. 자,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유효한 핵 전하가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가려막기 효과, 그리고 가려막기 상수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스크리닝 이펙트라고 돼 있죠? 어떤 데는 얘를 차폐 효과, 가리움 효과라고도 적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던 다 같은 의미예요. 가려막기 효과, 가리움 효과, 차폐 효과라고 적혀 있다면 다 비슷한 의미로 이해해주면 됩니다. 먼저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전자 원자에서, 그러니까 원자에 전자가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수소 위에 나머지는 다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이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감소하는 효과를 뭐라고 부른다? 가려막기 효과라고 부른다. 혹은 가리움 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볼게요. 여길 보면은요, 핵 전하가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 플러스 4라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플러스 4네. 원자 번호 4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릴륨을 말하는 겁니다. 자, 베릴륨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도 몇 개 보여요? 4개의 전자가 보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베릴륨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어요.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그려놓은 거죠. 이때 전자가 여러 개인 다전자 원자에서 지금 예를 든 베릴륨처럼 그때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시한 전자와 핵 플러스 4, 이 둘 사이에 인력이 있을 거잖아요. 이 인력이 여기 전자와 또 다른 전자, 얘네들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감소되는 효과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4를 오롯이 여기 있는 이 전자가 느끼고 싶은데 나 말고 또 다른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자로 인해서 가운데 있는 이 핵전하가 오롯이 플러스 4로 느껴지지 못하고 감소되는 효과, 가려지는 효과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된 값을 가려막기 상수라고 부르고 주로 S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원래의 핵전하에서 그 가려막기 상수만큼이 빠진 값을 우리는 유효 핵전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핵전하는요, Z의 액티브에서 이 FF만 따서 이렇게도 쓰고요. 어떤 데는요, Z에 여기 스타를 붙여서 Z 스타로 쓰기도 합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는 거기에서 가려막기 효과가 반영이 된다면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효 핵전하다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번호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번호 1번 핵전하가 얼마야? 플러스 1인 거야. 즉 Z가 1인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전자가 없기 때문에 다전자 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려할 사항이 이 전자와 이 핵전하 사이의 인력만 생각해 줄 수 있죠. 플러스는 누구 좋아? 마이너스 좋아. 마이너스는 누구 좋아? 플러스 좋아. 따라서 이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내가 가운데에서 오는 좋은 기운을 100% 느낄 수 있는 거야. 원래 핵전하가 1이었다면 실제로도 1만큼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경우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누구? 수소에서만 그게 바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소가 아닌 헬륨부터는요, 양성자가 2개, 즉 핵전하가 2가 되고요. 전자가 몇 개가 되죠? 2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전자랑 양성자랑, 전자랑 가운데 있는 핵이랑 작용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전자랑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반발력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 좋아. 그래서 이 전자, 1번 전자라고 표시한 이 전자가 가운데 있는 플러스 1을 오롯이 다 느끼고 싶은데 또 다른 2번 전자도 플러스 1을 느끼고 싶어 하고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이 눈치 싸움 때문에 이 반발력 때문에 결국 플러스 1을 오롯이 느끼지 못하죠. 따라서 헬륨은 핵전하가 원래는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2보다 작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때 누구 때문에? 뭐가 작용해서? 1번과 2번 전자 사이에 뭐? 반발력. 이 반발력을 다시 말해서 가려막기 효과, 가리움 상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 가리움 효과만큼이 작용돼서 빠진 금, 이 가려막기 효과가 작용했을 때 그만큼의 크기를 가려막기 상수라고 한다면 2에서 그 상수만큼이 뺀 값이 뭐 1. 얼마라면 그만큼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오롯이 플러스 1을 느낄 수 없어지게 된 거예요. 전자가 추가되면서요. 되겠죠? 그런데 심지어 전자 껍질이 늘어난 상황을 볼게요. 지금처럼 베릴륨 볼게요. 자, 베릴륨의 전자 배치. 보어의 원자 모형에 의해서 전자 배치하면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이렇게 4개의 전자가 채워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요, 마찬가지죠. 가운데 있는 플러스 4를 오롯이 느끼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로 아무 말도 없을 때는요, 그리고 참고로 아무 말도 없을 때는요, 어떤 유효 핵전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전자, 즉 우리 원자가 전자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걔가 느끼는 핵전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어떤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인지 얘를 지칭했다면 그걸 파악해주면 되는데 아무 말이 없다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가 유효 핵전하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는요, 아무 말이 없다면 지금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A랑 전자 B가 있다면 전자 B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자 B가 느끼는 핵전하가 유효 핵전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전자 A랑 전자 B가 있다면 일단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더 멀어졌잖아요, 전자 B가.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4가 작용하는 그 인력을
더 받기 어렵겠죠. 누가 가로막아서? 전자 A가 가로막아서. 그렇기 때문에 전자 B는 전자 A보다 더 유효핵 전하량이 적어지겠죠. 그것을 조금 더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자가 4개인 베릴륨, 여기다 써볼게요. 베릴륨은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작용합니다. 왜? 전자가 4개니까. 다전자 원자라는 의미죠. 그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S1, S2, S3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S1, S2는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안쪽 껍질에 있는 애랑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가려막기 효과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때 가려막기 효과는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주로 S를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전자가 누군지 구별할 수 없어요. 따라서 S1, S2라고 했지만 구별할 수 없어요. 실제로는요. 두 번째, S3 같은 경우는요. 전자가 4개였으니까 두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2개 있어요. 얘가 홀로 느끼고 싶지만 이 껍질 안에서 또 다른 전자가 또 있어서 얘네들 사이에서도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롯이 4만큼을 가뜩이나 여기에 막혀서 느낄 수 없는데 옆에 있는 전자 때문에 더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우열을 가린다면 여기에 안쪽에 있는 전자 때문에 얘가 느끼는 핵전하와 옆에 있는 애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랑 뭐가 더 큰 영향을 주냐라고 물어본다면 너무나도 당연해요. 뭘까요? 안쪽에 있는 애가 아예 블로킹 해버리면 안에 있는 핵전하가 아예 보이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향이 더 크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려막기 효과, 즉 안쪽에 있는 애가 막아서 생기는 가려막기 효과가 같은 껍질 내에서 있는 것보다 큰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A라는 전자와 B라는 전자가 있을 때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전자는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B가 더 가로막혔네? 이 가려막기 상수가 더 크겠네? 그러면 원래 플러스 4에서 빼주는 값이 커지면 더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따라서 유효핵 전하라는 것은 A의 유효핵 전하, B의 핵 전하 누가 더 크다? 당연히 A가 더 크다. 왜? A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라는 겁니다. 요거를요 쉽게 비유적으로 오른쪽 옆에 볼게요. 자, 칠판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있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강의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플러스 4예요. 내가 핵전하야. 나를 오롯이 느끼고 싶은 거야. 되겠죠? 자, 영희라는 애가 있었어요. 영희는 내 설명을 너무 열심히 듣고 싶어. 그런데 옆에 영수도 열심히 듣고 있고 앞쪽에 철수도 열심히 듣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교사가 열심히 설명하는 게 100이라고 했을 때 이 100을 영희는 오롯이 느끼기 힘들 거예요. 만약에 철수가 키가 커서 선생님이 잘 안 보여. 그렇다면 영희는 선생님의 설명을 100만큼 느끼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80만큼 느낀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영수가 주는 영향보다 당연히 앞에서 막아주는 철수가 주는 영향이 훨씬 더 크겠죠? 따라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희는 철수에 가려져서 교사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집니다. 즉, 안쪽에서 작용하는 전자가 더 가려막기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철수랑 영희를 비교했을 때 선생님의 설명을 더 열심히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놓인 친구는 철수겠죠. 그러니까 철수가 영희보다 유효핵 전하가 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A가 B보다 유효핵 전하 크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한 부분이 이해가 됐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오비탈적으로 해석해 보자고요.
방금 전에 해석했을 때는 보호의 모형에 의해서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넣고 두 번째 껍질에 나머지 전자 넣어가면서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안쪽 껍질에 있는 게 더 가까이 있으니까 핵의 전하를 더 실제로 느끼는 값도 큰 거야.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전자가 유효핵 전하가 더 커. 가리움 효과도 더 적게 작용해 라고 설명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얘를 보호가 아니라 현대 원자 모형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보자고요. 자, 일단 1s, 1s 왼쪽 오른쪽 똑같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2s랑 2p 오비탈이 어떻게 다르게 유효핵 전하가 작용하는지 보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s는 어떻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긴 거야. 즉 구형이란 얘기예요. 구형이라는 것은 핵 근처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높은 편이죠, 심지어. 왜요? 어떻게 생겼으니까? 구형이니까. 우리 s 오비탈 그 전밀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점점점점점 해서 본 적 있잖아요. 즉 이쪽에서 발견될 확률이 뭐 한 거야? 높은 거야. 기억났죠? 그런데 p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가 뭔 말이야? 얘를 정의 내릴 때 주로 R형 모양이라고 해요. 뭐 다르게 쓰고 싶으면 다르게 쓰셔도 되지만 이 p 오비탈을 주로 R형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면요. 찾을 수 있는 점은 이거예요. 핵이 이거잖아요. 이 빨간 색깔. 이 핵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p 오비탈은 0이죠. 0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쪽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더 낮은 거죠. 자, 여러분 오비탈을 확률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s 오비탈인 이 s 오비탈은 핵에서 발견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p 오비탈은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퍼져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핵에서 발견할 확률이 적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어떤 전자를 딱 임의로 찍었을 때 그 어떤 전자가 ES 오비탈에 있는 애는 여기쯤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P 오비탈 같은 애는 뭐 여기쯤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평균적으로 발견될 확률이 높은 지점을 표현한다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 전자가 가운데 있는 핵에 의해서 얼만큼 영향을 받니? 그래서 그때 작용하는 핵 전하, 유효핵 전하가 얼마니? 라는 걸 물어봤을 때 뭐가 더 영향을 많이 받겠냐고요. 그걸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 ES 오비탈은 전자들이 핵 가까이 있을 확률이 높고 누구보다 이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보다.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외곽의 껍질에 있는 전자들, 그러니까 여기 외곽에 전자들이 발견될 확률이 있다면 그 전자들은 가운데 있는 핵 전하가 거의 가려져서 핵에 아주 약하게 끌릴 거야. 언제? p 오비탈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p 오비탈에서는 평균 위치가 핵에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질 거고,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도 더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랑 이 P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P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얘를 일반화시켜보면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여기서 앞에 써준 이 2가 의미하는 게 주양자수죠. 따라서 NS보다 NP가 에너지 준위가 더 높다를 이렇게 가려막기 효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방금 배웠던 그 유효핵 전하가 오늘 학습하게 될 소단원 제목이 주기적 성질이었잖아요. 어떤 주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유효핵 전하의 주기성이라는 것은 같은 주기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져라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그림부터 볼게요. 자, 리튬부터 네온까지 다 모두 몇 주기인 거죠? 좋아요. 빨간 색깔로 2주기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다 몇 주기인 거죠? 자, 3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주기 내에서 유효핵 전하 값이라는 y 값이 다 모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네요. 마찬가지로 3주기에서도 어때요? 유효핵 전하가 증가해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이 뭘 의미하는 거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뭐가 커진다?
핵전하가 일단 커지죠.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게 뭔 말이야? 양성자 수가 증가한다는 거잖아. 그 양성자가 곧 핵전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핵전하가 커지니까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도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효 핵전하는 누가 느끼는 거야? 전자가 느끼는 실제적인 전하, 핵의 전하라는 거죠. 됐죠? 핵전하가 증가하는 게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이야 라는 걸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설명은 잠깐 뒤에 볼게요. 자, 같은 족에서는요, 이렇게 볼게요. 같은 족. 자, 리튬 밑에 나트륨, 그 밑에 칼륨 있겠죠. 뭐 요쯤 있으려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같은 족이라면. 이런 식으로요. 같은 족에서는 유효액전화가 어때요? 리튬보다 나트륨이 유효액전화 값이 더 큰 걸 볼 수 있죠? 즉, 같은 족에서 리튬과 나트륨 중에 누가 더 원자 번호가 큰 거지? 나트륨이죠? 결국 밑으로 갈수록 이란 말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란 말로 바꿨을 수 있고, 그때 전자가 느끼는 뭐도 커진다? 유효액전화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정리하면요. 유효액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하도 커져. 같은 쪽에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유효액전하도 커져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한 개의 그래프를 더 보도록 할게요. 밑에 아토믹 넘버, 원자 번호죠? 자, 맨 처음에 있는 점 보면 원자 번호가 3일 때 핵전하도 3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변화 없을 때겠죠. 빨간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뭐라고 써 있어요? 유효핵전하는 누가 느끼는 거라고? 전자가 느끼는 거라고. 그래서 그 전자를 알려준 거예요. 1s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를 표현한 게 세모 빨간 색깔로 표현된 그래프란 거예요. 어때요? 거의 변화가 없죠. 왜? 1s는 가장 안쪽에 있으니까 느끼는 게 그거야. 근데 이제 2s, 3s, 4s 이런 식으로 증가할수록 안쪽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 가려막히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달라진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보면요. 초록 색깔 세모로 그려진 밸런스 일렉트론을 보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를 나타내 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고자 했던 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전자들이 느끼는 유효핵 전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록 색깔 보면요. 또 3번을 보면 원래 3으로 느껴야 되지만 안쪽 껍질에 전자가 채워졌을 거잖아요. 리튬은. 그래서 안쪽 껍질에 의해서 감소한 것만큼이 줄어들어서 한 1점 얼마 정도로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검은 색깔 점에서 초록 색깔 세모로 될 때 그 차이 있죠. 그 차이만큼이 뭘까요? 맞습니다. 그만큼이 가려막기 효과만큼인 거죠. 즉 가리움 상수는 그만큼인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원자 번호 3번부터 10번까지에서는요. 이 안에서는 유효 핵 전하가 커져요. 왜? 핵 전하가 증가하니까. 그리고 가려막기 효과도 커져요. 왜? 전자도 증가하니까. 그래서 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반발력 당연히 커지죠. 그렇지만 그 효과에 비해서 핵전하가 증가하는 것의 기울기가 더 큽니다. 즉 검은 색깔로 그려진 기울기와 초록 색깔로 그려진 기울기의 가파름성을 보면 검은 색깔이 훨씬 더 가파른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검은 색깔에서 초록 색깔까지를 뺀 그 각각의 부분이 가리움 상수만큼이 될 거고, 그 상수는 증가하지만 그럼에도 검은 색깔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같은 주기 내에선 유효핵 전하가 크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3번 밑에 11번 나트륨을 보면요. 어떻게 됐죠? 1점 얼마 나오는 리튬보다는 어떻게? 더 크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까 봤던 그래프에서도 그 정도의 값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같은 족에서, 즉 밑으로 갈수록 유효핵 전하가 증가한다라는 것도 이걸로 같이 봐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러면 유효액전화가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할 수는 없나? 라고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슬레이터의 근사법이라고 하고 슬레이트 룰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 이 근사법으로 계산한 값과 실제 유효액전화 값은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근사잖아요, 근사. 그래서 실험적인 값과 계산한 값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대략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보이는지 유추는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요, 지금 잠깐 읽어보고 예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어진 원자의 전자 배치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묶어서 정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전자 배치가 이런 식으로 쭉 써졌다면 묶을 때 1s, 2s, 2p, 3s, 3p, 3d, sp, D 이렇게 묶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S를 제외하고는요, SP 묶고 D 혼자, SP 묶고 D 혼자 이런 식으로 묶어서 나타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자, SP 그룹 오른쪽에 있는 전자들은 그 전자들에 의해서 가림 효과를 주지 못하므로 가림 상수에도 기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전자 배치를 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전자가 갖는 유효핵 전하는 얼마냐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만큼까지 전자 배치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다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전자, 여기 있는 3P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가 얼마냐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딱 지정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만큼의 전자 배치를 했더라도 어차피 가려막기 효과를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얘를 보어로 표현한다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전자가 가운데 핵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려막기 상수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전자가 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니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더 바깥쪽에 있는 애는 얘한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2번입니다. 자, 3번. NSMP 그룹 내의 다른 전자들은 체각전자의 가림상수에 각각 0.35씩 기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나 P에 해당하는, 즉 이 안에서도요, 나도 전자고 너도 전자야.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럼 이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를 계산할 때는 얘인지 구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얘를 뺀 나머지 여기에 채워져 있는 전자가 만약에 4개라면 이 4개가 각각 얘한테 몇 만큼의 영향을 줘? 0.35만큼의 영향을 줘. 그럼 0.3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계산해내면 됩니다. 즉 같은 껍질 내에 있는 전자들이 얼만큼씩 기여하냐? 0.35만큼 기여한다라는 거고요. N-1 껍질은 그거보다 더 안쪽, 즉 난 얘를 알고 싶은데 이거보다 더 안쪽, 얘를 의미하겠죠. 여기 있는 애는 0.85만큼 기여한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거보다 더 안쪽 껍질이 있었다면 걔는 1씩 기여한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예제를 풀어봐야 뭔 말이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연 볼게요. 여러분, 아연의 원자 번호는 30번입니다. 그러면 이 30번에 해당하는 전자 배치를 우선 하세요. 그럼 1S에 2, 2S에 2, 2P에 6, 3S에 2, 3P에 6, 4S에 2, 3D에 10까지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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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다 채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묶으라고 했었잖아요. 1S 빼고 나머지 SP 묶고 D 혼자, 다시 SP 묶고 싶은데 어차피 P까지 안 나오니까 그냥 S 묶을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묶어서 나타낸 다음에 유효액 전하는 전자가 느끼는 거라고 했잖아요. 전자, 어떤 전자? 4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가 느끼는 거야. 그럼 4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총 몇 개야 지금? 2개야. 그 중에 하나만 나라고 생각해. 나를 뺀 4s 오비탈에 또 다른 전자 하나 있지. 즉 같은 껍질에 있는 또 다른 전자는 얼마만큼 기여한다고 아까
맨 처음에 0.35씩 기여한다 했잖아. 그럼 나 하나를 뺀 나머지는 하나밖에 없잖아. 다시 1, 2, 3, 4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나야. 얘가 가운데 있는 핵이 느끼는 게 얼마냐를 알고 싶은데 이게 난데 얘가 실제로 느끼는 건 30이면 좋겠는데 30을 다 느끼지 못할 거야. 얼만큼 감소해서 느끼는데를 계산하고 있는 중인데 나 말고 4S에 있는 또 다른 전자 하나가 나한테 주는 영향, 이 전자들 사이의 반발 때문에 감소하는 게 이 전자가 여러 개였다면 0.35 곱하기 그만큼의 개수를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0.35만큼 감소할 거고, 그럼 그 다음 요 앞쪽에 있는 거 나머지 n-1 껍질에 있는 애들은 각각 얼마씩 기여해? 0.85씩 기여해. n-1이면 다 이거잖아. n-1이면 지금 3인 거잖아. 그럼 이만큼이야. 전자 총 몇 개야? 18개야. 즉 18개가 모두 0.85씩 영향을 줄 거야. 이 안쪽에 있는 건 얘를 완전히 가로막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많은 전자들 18개는 다 얘한테 이 전자 하나당 0.85씩 만큼 기여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 앞에 그거보다 더 작은 애들은 얼마씩 기여한다고? 아까 1씩 기여한다고. 그러니까 이 앞에 또 몇 개 있어? 10개 있네. 이 10개는 얼마씩? 이 안쪽에 있는 얘네 전자 총 10개는 다 얼마씩? 1씩 기여한다고. 그래서 1 곱하기 10이야. 그래서 계산한 0.35 곱하기 1, 0.85 곱하기 18, 그 다음에 1 곱하기 10을 계산하면 25.65가 나와. 그때 이 25.65가 의미하는 값이 뭐야? 가리움 상수가 되는 거야. S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나는 뭘 계산하고 싶은 거야? 유효 핵 전하를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실제 핵 전하량에서 가리움 상수만큼 빼줘야 되지? 그래서 Z가 원자 번호 30이니까 30 빼기 지금 가리움 상수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이래. 이걸 빼주면 얼마야? 4.35가 되네. 엄청나지 않아 얘들아? 가운데 있는 이 핵전하가 30이나 가지고 있는데 나는 너무 멀리 있어서 얘를 30만큼 느끼지 못하고 4.35의 크기로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4S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가 4.35밖에 안 돼라는 의미야. 그런데 실제 아연의 유효 핵전하가 얼마인지 보면 이렇습니다. 이 계산값과 약간 다르지만 이 정도 작게 느끼는구나 정도는 유추할 수 있게 도와주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해봐서는 의미가 없죠.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니까 밑에 퀘스천 1번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맞춰볼게요. 네온입니다. 네온은 원자 번호 10번이죠. 자, 1S에 2, 2S에 2, 2P에 6 전자 10개 다 채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묶으라고. 1S면 혼자고 그 다음은 SP, 그 다음 D 혼자, SP 이런 식으로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때 뭐 물어봤어? 2P 오비탈의 전자라고 했으니까 결국 마지막 요 전자를 물어본 거잖아. 2P 오비탈이든 뭐든 요건 같은 껍질 내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전체 전자 몇 개야? 7개지? 이 7개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은 0.35라고 했죠. 이 0.35 계산하면 얼마 나와? 2.45가 나오겠네. 그리고 n-1에 해당하는 전자 몇 개? 2개. 이 2개가 영향을 얼마씩 준다고? 0.85만큼씩 준다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 1.7. 그럼 이거랑 이거 더하면 얼마? 4.15가 나오네. 내가 지금 계산한 건 가리움 상수. 따라서 알고자 했던 유효 핵전하는 원래 핵전하 얼마? 10에서 가리움 상수인 4.15만큼 뺀 값이겠지? 그러니까 5.85 정도로 나오겠네. 이게 슬레이터 근사법을 이용해서 유추할 수 있는 값이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 값을 보면 이렇대. 확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연습 문제로 네온 했으니까 한 번 더 질소의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를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입니다. 원자 반지름인데요. 원자 반지름을 계산하는 과정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 오비탈이란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S오비탈을 이렇게, P오비탈을 이런 식으로 그렸지만 실제로 내가 점을 여기다 찍었을 때 여기에 있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0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즉 이게 전자 구름인 거지, 그리고 90%의 확률 되는 부분만 이렇게 선으로 이은 거지, 이렇게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점점 희미해질 뿐.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경계로 해서 얘가 하나의 원자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지정할 때는 결합했을 때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때의 거리를 측정해서 계산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비금속 원자라면 원자 반지름을 할 때 같은 원자끼리, 왜 비금속끼리는 예를 들어서 Cl2, F2 이런 식으로 이 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이 원자 분자 상태로 만들어서 이때 이 원자 핵과 이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그 거리의 절반, 딱 반을 나눈 값이 이 원자의 반지름이다 라고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오차가 있겠죠. 왜? 여기서 중첩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텐데 이렇게 겹쳐졌을 때 요 겹치는 부분이 제외되니까 실제로 원자 반지름보단 어떻게 더 작은 값이 나오겠죠. 두 번째, 그럼 비금속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금속은 어떤 식으로 하냐라는 거야. 금속은 이원자 분자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금속 결정 상태로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금속 결정 상태로 만든 다음에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거기에 절반 값을 갖는 부분을 원자 반지름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이원자 분자고 얘는 금속 결정으로 놓고 그 상태에서 절반으로 해서 계산해냅니다. 그럼 문제. 자, 원자 반지름 그래프를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18쪽에 해당하는 애들은 원자 반지름 그램을 나타내지 않아요. 방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외입가를 추론해서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말했다시피 여기 18쪽이 빠져있는 게 보이죠? 네, 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입니다. 얘도 어쨌든 주기적 특성이 있다라는 건데 같은 주기에서는, 즉 같은 주기에서는 지금 크기가 점차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지? 그렇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네.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뭐하고 있다고? 감소하고 있다고. 그럼 같은 족에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 같은 족에서는 어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어때지고 있지? 증가하고 있어. 여기까지 따라오지? 그냥 그래프만 읽은 거야. 그럼 왜 그렇지?를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자고요.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어땠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일단 같은 주기라는 게 어떤 의미야? 전자 껍질이 동일한 상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전자 껍질이 증가하는 상황이 아니고 동일한 전자 껍질이야. 예를 들면 여기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이쪽으로 갈수록이잖아. 그러면 얘도 껍질 두 개, 얘도 껍질 두 개, 얘도 껍질 두 개, 얘도 껍질 두 개, 얘도 껍질 두 개. 다만 전자의 개수가 얘는 하나, 둘, 셋, 얘는 하나, 둘, 셋, 넷,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인 것뿐이잖아. 근데 나는 지금 이걸 그릴 때 그 어떤 크기도 고려하지 않았어. 전자 껍질이 다 이주기니까 두 개씩 되게 그렸을 뿐이야. 같은 주기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배웠어. 첫 번째 개념. 뭐가 증가한다고? 유효핵 전하가 증가한다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지. 내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안 그린 게 뭐야? 그렇지. 가운데 있는 핵 전하를 하나도 나타내지 않았어. 자, 얘는 핵 전하가 3일 거고 얘는 4, 얘는 5, 얘는 6, 얘는 7일 거잖아. 기억나지? 핵 전하가 증가해. 물론 전자도 늘어나서 가로막기 효과도 증가해. 그렇지만 핵 전하가 증가하는 것보다 가로막기 효과가 증가하는 양이 더 적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효핵 전하는 어떻게 되더라? 증가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있는 전자가 이 핵에 더 확실하게 끌어당겨지겠네. 왜? 플러스는 마이너스 좋아. 서로 끌어당길 거야. 그러니까 이
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니까 그 크기는 점차 어떻게 될까? 작아질 거지. 따라서 유효액 전하가 증가한다. 아이고, 먼저 요거부터 써야겠다. 먼저 핵 전하가 증가한다. 혹은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라고 먼저 쓰고, 그러니까 결국 유효액 전하가 증가한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핵 전하, 즉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더 증가하니까 전자그룹이 수축해서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앞서 봤던 그림처럼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감소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족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원자 번호가 증가해? 라는 것은 같은 족에서는 애초에 주기 번호가 바뀌잖아. 2주기에서 3주기, 4주기로. 똑같은 1족 안에서도 2주기, 3주기, 4주기 뭐가 바뀌는 거야? 그렇지. 전자 껍질 수가 바뀌네.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가 바뀌니까 애초에 크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지. 즉, 걔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원자 핵과 마지막에 있는 그 전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한다 라고 설명하는 거지. 그게 곧 원자 반지름인 거잖아.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핵과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 그게 곧 원자 반지름이니까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같은 주기 내에서는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족 내에서는 전자 껍질이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은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 성질이 나타난다까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